데미안, 베아트리체. 그 두 번째 이야기. 최초의 주정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것에 최초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우리 학교에서도 폭주가 성행했고 난동이 속출했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 최연소자였다. 나는 얼마 가지 않아 한몫 거두는 구경꾼이나 풋내기가 아니라 우두머리며 샛별 같은 존재로 유명해졌으며 거침없이 술집의 단골이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 세계에서는 아주 근사한 녀석으로 여겨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비참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켜가는 방탕한 소굴에서 살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장이니 근사한 녀석이니 비상하고 예리하게 재치가 번득이는 녀석이라고 인정받았지만 내 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불안에 가득 찬 영혼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주일 예배 복장으로 명랑하고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초라한 술집의 더러운 탁자에 기대어 맥주에 취해서 깔깔거리며 말도 안 되는 방탕한 풍자로 친구들을 웃기고 때론 조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몰래 내가 조롱했던 모든 것에 대해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나의 영혼과 과거,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신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우리 패거리와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도 고독하게 괴로워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게도 인정받은 술집의 영웅이며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님,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에서는 재치와 용맹을 떨쳤다. 나는 음담패설조차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했으며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거뜬히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패거리가 여자에게 갈 때는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것으로 짐작해보면 나는 철면피 방탕아인 척했지만 사실 외롭게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가망성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상심하기 쉽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없었다. 때론 어린 소녀들이 아름답고 말끔한 옷차림으로 명랑하고 우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근사하고 깨끗한 꿈속의 인물처럼 느껴졌다. 나보다 1000배는 선하고 청순하다 생각했다. 얼마 동안 나는 야길트 부인의 문구점에는 가지도 못했다. 그 여인을 보면 알폰스 베크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날 테고 그러면 내 얼굴은 처참하리만큼 새빨개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새로운 패거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독하고 다른 존재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이제는 과음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장담을 해대는 일들이 한 번이라도 즐거웠던 적이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어졌다. 사실 나는 술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번번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아야 했다. 모든 것이 다 강제적이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하던 그대로 계속했을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인 것을 두려워했고 언제나 마음이 향했던 온화하고 수줍고 따뜻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엄습해오는 것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결핍이 있었다. 그것은 절실한 친구였다. 내가 좋아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두서너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모범생 쪽에 속했고 나의 약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모두 나를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가망 없는 불량 학생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나의 그간의 행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혹독한 처벌도 반복해서 내렸다. 그리고 결국에는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여겼다. 나 자신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범생은 아니었고 이러한 타락한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해 갈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그러한 악행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신이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은 너무도 많다. 신은 그때 나와 함께 이런 타락의 길을 갔다. 마치 악몽 같았다. 더러운 것, 찐득거리는 것, 깨진 맥주잔과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짓거리며 보낸 밤들에서 나는 목류병자처럼 쉴 새 없이 괴로워하면서도 구역질나고 더러운 길을 기어다니던 내 모습을 발견했다. 공주에게 가는 도중에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찬 뒷골목의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꿈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그런 지경이었다. 쓸데없는 짓을 함으로써 나는 더욱 고독하게 되었고 나와 나의 유년 시절 사이엔 냉정한 시선으로 망을 보는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음으로 해서 굳게 닫힌 낙원의 문이 생겨났다. 이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시작이었으며 나 자신이 처한 현실의 깨달음이었다. 사감 선생님에게 경고 편지를 받고 성공공시에 오신 아버지께서 예상치 않게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기겁을 하고 몸에 경련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그 겨울이 다 갈 무렵 두 번째로 오셨을 땐 이미 나는 냉담하고 무심해져 있었다. 꾸중을 하셔도 당부를 하셔도 어머니를 상기시키셔도 나는 예사롭지 않게 드러넘겼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는 몹시 화를 내시며 만일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명예스럽고도 모욕적으로 퇴학을 시켜서 가마원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테면 하라지.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약속도 듣지 못하셨고 나에게로 통하는 길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장차 무엇이 되든지 나는 상관없었다. 술집에 앉아서 떠들어대는 이상하고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방식으로 나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내 저항의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부수어갔고 때로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파악하곤 했다. 만약 세상이 나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자리,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분명 자멸하고 말 텐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이 세상이 져야 한다. 그 해의 성탄절 연휴는 정말 불쾌했다. 나를 보신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나는 키가 한층 더 컸고 야윈 얼굴은 생기 없이 축 늘어진 데다 눈언저리엔 염증이 생겨 잿빛으로 찌들어 처량했다. 갓나기 시작한 코 밑의 엉성한 수염 자국과 최근에 쓰기 시작한 안경이 나를 한층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나들은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었다. 만사가 불쾌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하고 입맛이 썼으며 두서너서의 친척과 나눈 인사도 그러했다.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내가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이날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온 날이었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올라 부모님과 나의 유대감이 거듭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매사가 답답했고 곤혹스러울 뿐이었다. 여태껏 해오신 대로 아버지께서는 그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 하는 들판의 목동에 관한 복음서의 구절을 낭독하셨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누나들은 기쁨에 넘쳐 선물이 놓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에는 즐거운 기색이 없었고 얼굴은 늙고 피곤해 보였으며 한결 조그맣게 오그라들어 보였다.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거북했다. 선물과 축복, 복음서와 불이 밝혀진 트리조차 그러했다. 꿀을 바른 과자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향긋한 추억의 짙은 구름을 만들어냈다. 전나무의 향기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이 밤과 축제의 날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겨울이 온통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방학이 되기 직전에 나는 교사회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제적하겠다는 경고였다.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데미안에게 특별한 원망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성공공시로 옮겨온 초기에 나는 데미안에게 2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에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가을에 알폰스 베코와 만났던 교회의 공원에서 봄이 시작될 무렵 있었던 일이다. 가시나무 울타리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할 그때 나는 우연히 한 소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불쾌한 생각과 걱정에 둘러싸여 혼자 투덜거리던 찰나였다. 건강은 안 좋아지고 돈은 끝없이 모자랐고 친구들에게 빌린 액수는 점점 늘어나서 집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럴듯한 지출 명분을 생각해내야 했다. 여러 상점에는 담배나 그 외의 다른 외상값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거리는 그다지 심각한 게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서의 생활이 끝장나서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가마원에 끌려갈 지경이 되는 일에 비하면 이런 문제는 사소한 걱정거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나는 언제나 이런저런 종류의 아름답지 않은 일에
직접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나를 몹시 얽매여 왔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봄날의 공원에서 내 시선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해서 곧바로 그 여인에 대한 몽상을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훨씬 성숙하고 우아하고 윤곽이 잘 정돈되어 보였으며 벌써 완연한 귀부인의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는 내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교만함과 소녀다움이 내재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마음에 든 여자에게 접근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은 과거의 어느 소녀들보다 더 인상 깊었다. 이 짝사랑은 내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갑자기 내 앞에는 고귀하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영상이 다시 나타났다. 나의 내부에서는 어떤 갈망이나 충동도 이처럼 경건하고 숭배하고 싶은 소망보다 깊고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여인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록 단테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영국판의 그림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고 그 그림의 복사본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 그림은 영국의 라파엘 초기파의 화풍으로 그려진 소녀의 모습이었는데 갸름하고 긴 얼굴에 영혼이 깃든 손과 표정, 길쭉길쭉한 사지에 날씬한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 내 마음을 끈 소녀도 외모에서는 날씬한 자태와 소녀다운 면을 지녔다는 점과 얼굴 표정에서 다소 영혼이 깃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림의 여자와 비슷했지만 모조리 닮은 것은 아니었다. 내가 베아트리체와 말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당시의 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내 앞에 자기 모습을 세워놓음으로써 성스러운 전당을 열어주었고 나로 하여금 사원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술집 술래와 야밤의 싸움질에서 멀어졌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었으며 독서와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 이러한 돌발적인 전향으로 나는 숱한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사랑할 대상, 사모할 대상을 가졌다. 이상이 다시 살아났고 예감과 신비로운 비밀로 가득 찬 삶이 영롱하게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이 나를 다른 이들의 조롱에서 무심하게 해주었다. 숭배하는 영상의 하인이나 노예일망정, 나는 내 자신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감동이 벅차오른다. 나는 다시 무너져버린 생활의 폐허 속에서 밝은 세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시작했으며 마음속에서 어둠과 악을 몰아내고 완전히 밝은 세계 속에 머무르려는 열망으로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 내가 머물고자 하는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의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이미 어머니나 책임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것과는 달랐으며 거기에는 책임감과 일정의 자기 억제력이 요구되었으며 스스로 새롭게 발견하는 자기 헌신이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와서 달아나고자 했었던 성적인 욕구도 이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정화되어 갔다. 더 이상 음침하고도 흉측한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신음하면서 지낸 밤들, 음란한 생각 앞에서의 심장 고동, 금지당한 문 앞에서 엿듣던 소리, 온갖 음탕한 짓거리들도 모두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들 대신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모신 제단을 마련했고, 그 여인에게 또한 정신과 여러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음침한 세계 속에서 찾아온 삶의 대가를 밝은 세계의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라 청순함이었으며,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다.